그럼 먼저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신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국회의원 곽완주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회 공동 주최하는 곽완주 의원입니다. 먼저 의미 있는 토론에 함께 해주신 우리 안우영, 오용훈, 강득구, 서동용, 윤용덕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또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정지영, 홍민정 공동대표님을 비롯한 오늘 이 자리를 위해 함께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 대회의실은 국회에서 제일 큰 회의장입니다. 아마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이곳이 꽉 차게 우리 플로어도 꽉 차고 함께 할 수 있는데 마침 또 코로나19가 수도권 방역 2단계가 돼서 아주 제한적으로 10분만 이렇게 토론에 참가할 수 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대신 유튜브로 전국 어디서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 좋은 의견은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곳은 제가 4년 전에 코로나가 없을 때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딱 15명이 왔었습니다. 그게 직불금, 쌀값 직불금 개편에 대해서 토론회였는데 굉장히 아쉽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곳에서 논의됐던 토론회가 20대 공익형 직불금 개편을 이뤄내는 토대가 됐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토론회입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제정법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오영훈 국회의원님 발의안을 포함하여 6건 정도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임기 만료 폐기되었습니다. 21대 국회는 달라야 합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학벌, 학력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이른바 학력지상주의와 이에 따른 사교육비 문제, 학벌, 학력 간 지나친 임금격차, 대학 서열화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출신학교 차별에 따른 지방 소멸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학 서열화와 그에 따른 출신학교 차별이 지방대학 붕괴 등 지방 소멸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출신학교에 따른 부당한 차별이 없어야 고용도, 교육도, 지방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귀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위해 자장으로 함께해 주신 전남대 김상봉 교수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홍민정 공동대표님, 그리고 토론자로 나서주신 국가인권위원회 박한우 조사관님, 최영희 학부모님, 대학교육협의회 백정화 고등교육연구소장님, 최지은 취업준비생님, 고용노동부 김용중 노동시장정책관님, 그리고 교육부 김문희 정책기획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반드시 이번에 21대에는 20대 다 이루지 못했던 우리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의원님과 함께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안주 의원님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영은 의원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영훈 의원입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20대 국회 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1호 법안을 대표 발의해서 제출했었는데 여전히 이 토론회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출신학교 차별의 문제가 그전에 비해서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또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하고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 벌써 이제 송인수 대표님 또 그만두시고 또 새로운 정재영 대표님, 홍민정 대표님 새롭게 또 사각세를 이끌어주고 계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박완주 의원님께서 이렇게 짊어지고 또 나가시면 성과를 또 잘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당의 또 여건도 20대와는 또 많은 달라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자, 20대에서는 아마 경은위에서 공청회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그 이상 진행이 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21대 새로이 조성된 이 국회에서 반드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영은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교육 걱정 세상의 정지현 공동대표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교육 걱정 세상 공동대표 정지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토론회를 취소하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무관중이지만 개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또 벅찬 마음이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2016년부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해왔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함께 서명운동, 또 1인 시위, 토론회, 그리고 전국 지역들을 저희가 공청회를 돌면서 이 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등을 시민들과 함께 벌여왔습니다. 그 결과 20대 국회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제정법이 6건이 발의되었고 또 공공부문의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화되기도 했습니다. 또 대입에서는 출신고교 이름을 서류와 면접 전형에서 가리는 블라인드 입시가 전면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과 또 블라인드 입시를 도입한 것은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이 공공성을 저해하고 또 심각한 사회적 문제 또 교육적 문제를 파생시킨다는 것에 매우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대 국회에서는 6개 법안이 발의에 그치고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와 또 이 법 제정을 지지하는 시민들께서는 21대 국회가 어서 문을 열어서 이 법안을 다시 다뤄주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6분의 의원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박완주 의원님, 안호영 의원님, 오영훈 의원님, 또 강덕구 의원님, 서동용 의원님, 윤영덕 의원님 이렇게 6분의 의원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머지않아 이 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21대 국회가 진정 고통받는 학생, 청년, 학부모들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6분의 의원들께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강주에서 또 올라와 주신 김상곤 교수님과 또 여러 패널들께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해 주신 안호영 의원님과 윤영덕 의원님, 서동영 의원님께서는 상임 일정 등 부득이하게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서면 축사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2부 발제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홍민정 대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잘 들으십니까? 네. 발제를 맡은 출신학교 차별실대화 법 제정의 취지 발제를 맡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 공동대표 홍민정입니다. 앵글이 안 맞아서.
먼저 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여러 국회 의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은 저희 단체의 존재 이유, 미션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좀 자세한 말씀을 저희 운동 배경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제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법 제정의 운동 배경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출신학교 차별 실태를 세 가지 영역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 제정의 필요성, 그리고 법 제정의 타당성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제정 운동 배경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실 매년 많은 학생들이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으로 인해 안타까운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들을 야기하는 이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의 심각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인 사교육비 증가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시민들의 힘으로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을 해결하고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2008년 창립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창립 이래 이 사교육 고통과 이 경쟁교육의 고통의 유발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하였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이 출신학교, 채용시의 출신학교 차별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을 정부와 국회에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이 학력, 학벌 차별 관행을 철폐하겠다는 이 아젠다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당시 대변인이었던 고민정 의원님께서 이 사회의 공정성 개선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력하다. 그래서 그 공공부문의 공정채용을 확립하고 민간에 확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대에서 국회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안이 굉장히 많이 상정되었습니다. 개정법만 6개였고요. 개정안까지 하면 또 수십 개에 이르는 법안들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법안 심사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하기에 그 전초 단계인 오늘의 토론회가 더욱더 중요하고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출신학교 차별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녹아들어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 세 가지 영역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용의 영역입니다. 최근에 사실 밝혀진 사례인데요. 고려대 의뢰원이 2019년까지도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수능 배치표 기준으로 사실 채용의 모든 합리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대학을 5단계로 나누고 점수를 차등부여했던 것입니다. 연세대 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출신 대학의 점수를 90점, 80점에서 50점까지 차등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 전형 요소에서 다른 요소들보다 그러니까 대학 성적이나 어학 능력, 가산점에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요소들을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이 출신 대학 점수에서 차이가 나면 극복하기 힘든 간극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기업의 출신학교 차별입니다. 하나은행 사례를 보겠습니다. 하나은행은 최종 면접 점수까지 소위 말하는 명문대 출신 탈락 예정자들의 점수를 올리고 소위 좀 더 낮다고 평가를 받는 대학들의 학생들의 합격 점수를 내려서 최종 탈락시켰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저희가 가졌었고요. 홈앤쇼핑에서도 마찬가지로 출신학교를 이유로 25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차등 배분하였습니다. 신한은행에서는 최상위 그룹대에는 학점을 좀 완화해서 기준을 삼았고 그 지방소재대 같은 경우에는 학점을 굉장히 엄격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기소개서 심사 없이 탈락시켰습니다. 서울대학 병원도 마찬가지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출신학교 등급을 나눠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입시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양대 로스쿨에서 신입생들을 뽑을 때 서류 종합 평가 기준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성실성 항목으로 이 출신학교를 5등급으로 나눠서 점수를 차등 부여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이 스카이 출신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70점 만점을 줍니다. 그리고 이 D등급은 기타 비법 비법학 전공자들에게 이 42점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시면 성실성의 항목으로 이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과연 진짜 이 스카이 출신의 학생들과 기타 비법의 학생들이 성실성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확신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등급은 이 대학 입학 이후에 그 이전에도 어떤 성실적인 노력을 했더라도 출신 학교로 재단하고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에서 대입에서 출신학교 특정 고교 유형을 했다는 정황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작년에 13개 대학의 전형 결과를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지원자 합격자의 평균 내신 등급이 일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순이었습니다. 즉 같은 등급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과학고 출신자들을 더 점수가 높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상 특정 고교 학생들을 우대하는 전형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특기자 전형 중 일부는 어학, 과학 등을 평가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비대학 사례를 보시면 이 특기자 전형의 외고 국제고 합격생이 68%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영재고 학생 같은 경우는 70%를 넘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유형의 학교 학생들을 유리하게 더 많이 선발하겠다라는 의도로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일상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입니다. 군단위 지자체 장학재단의 명문대 진학 장학금에 대해서 사교육걱정원회사는 인권위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인권위는 평등권 차별 행위이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이 38개 지자체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8곳은 명문대 진학 장학금을 폐지했지만 30곳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문제는 서울대 등 특정 대학 진학의 경우에는 장학금을 훨씬 더 많이 주고 있었고, 그리고 장학금을 부여하는 기간도 타 장학금에 비해 엄격한 차등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완주군 장학금 실태를 보시면요, 이 명문대 진학 장학금 같은 경우 한 학기에 500만 원씩 1년에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지역 대학 진학했을 경우에는 200만 원 1회 백신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5배 차이를 두는 이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다음으로 학교와 사교육기관의 진학실적 현수막입니다. 2016년 인권위는 학교 현수막이 학교 차별을 이야기하는 비교육적 광고수단이다, 자제해야 된다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 및 사교육기관은 아직도 여전히 학교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 네, 일반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 현수막을 내건 모습이고요. 학원에서 합격 게시물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는 이 학생들의 얼굴까지 5개의 광고로 게시했는데요. 학생들의 초상권이나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 소지까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프로시가 더 짙어지겠죠. 네, 세 번째로 서열화를 주장하는 언론입니다. 사실 법에 따르면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벌 차별 문제에 있어서는 조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서울대 출신의 뇌생남, 뇌생녀, 연예인 서열을 매기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부부가 좋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호감을 받는, 칭송하는 그런 어조로 해들 뽑은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보다 학벌 문제에 있어서는 부추기거나 비판 없이 호기심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여기가 국회이기 때문에 더 눈여겨봐줬으면 좋겠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후보자의 경력이나 납세 실적, 전과 기록보다 출신학교가 앞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후보자가 정말 의정활동을 잘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청렴하고 도덕성이 있는 인물인지 볼 수 있는 납세 실적, 전과 기록보다 훨씬 더 우선해서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보물은 유권자가 있는 모든 집에 배송되는 홍보물입니다. 이 후보자를 알리는 홍보물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학력사항입니다. 경력보다 우선해서 배치해서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법의 필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이 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요구입니다. 첫 번째로 사교육 증가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의 1위는 취업 등에 있어서 출신 대학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교육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국민 10명 중 7명이 학벌 중심의 사회 구조 때문이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에 힘입어 사교육비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입니다. 2019년도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비 1인당 사교육비 액수는 32.1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증가폭도 최대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사교육비 추이에 따른 정말 사교육비 실태를 좀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희망고교 유형별 주당 사교육 실태들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토1까지 학원에 가는 비율이 21%에서 48%까지 나타났습니다. 또한 매일 4시간 이상 학원 수강하는 인원은 과학고, 영재학교 희망 학생의 경우 21.5%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0시 이후 학원을 마친다는 학생들이 자사고 학생들의 경우 59.5%, 60%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5시간 이하로 수면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 3명 중 1명꼴로 나타났는데 외고 재학생들의 경우 3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 데이터를 종합해 봤을 때 6일 이상 학원에 수강하고 매일 4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고 일요일까지 학원에 다니면서 심야 교습을 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엔 5시간 미만의 수면을 이룰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55% 정도나 됩니다. 성인들의 노동 강도보다 훨씬 더 높고요. 학생들이 정말 어느 정도의 학습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수신학교 차별은 경별의 시중한 인식제도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합니다. 2018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은 4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소년들을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에 이르게 하는 강력한 원인 중 하나는 성적과 학업 추세입니다. 계급화되어 버린 출신 학교보다 더 높은 신분을 차지하기 위한 무한 경쟁이 학생들을 고통 속에 내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필요한 과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학벌 위주의 사회 체제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27%나 되었습니다.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졸자, 고졸자의 차별, 서울소재대학과 지방대학의 차별, 명문대, 비명문대의 차별이 심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국민 10명 중 8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학벌사회 해소를 위해서 국민들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선택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그리고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 학벌, 학력, 출신학교에 있어서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 정신을 이어서 고용정책기본법 또한 학력,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차별하면 아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는 입사지원서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출신학교 차별 금지는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평등권 침해 행위였고 해서는 안 될 금지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연세대 사례나 고려대 사례에서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한 정황이 발견되었지만 어떤 제재 처분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네, 기관 경고나 경고, 이런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바탕으로 어떻게 차별해서는 아니 되고 또 차별할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법이 제정된다면 헌법과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정책적 한계 때문에 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채용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는 학력, 출신학교, 출신지 이러한 항목들을 블라인드하고 직무 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기존 채용에서는 채용 공고도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행정직 땡땡명, 기술직 땡땡명,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죠. 하지만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채용 분야에 필요한 직무 능력을 상세하게 제공해서 지원자와 이 사업주 간의 이 미스매치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전형에서도 직무와 무관한 항목들을 요구해왔습니다. 기존에는. 하지만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직무와 무관한 기재사항은 블라인드 하도록 하고 있고 직무와 관련된 교육, 기간, 교육, 자격, 그리고 경험, 경력 등의 사항들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기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지식 중심이었다면 블라인드 채용은 직무 능력 중심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 또한 비구조화된 면접으로 성장 배경 등을 묻는 질문을 기존에 해왔다면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직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블라인드 채용은 공기업에게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전체 일자리 규모의 9%만 차지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91%의 민간 기업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를 보시면 총 126개 기업 중 99.2%가 출신학교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 자료입니다. 자코리아에서 조사한 결과 민간 대기업 70% 이상이 채용대 출신학교를 고려한다라는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법률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법 제정의 효과입니다. 효과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로 제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블라인드 채용,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을 하면 직무 적합성이 높은 지원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또 예상 직무에 대한 괴리감이 당연히 해소될 것이고요. 업무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기 퇴사율과 이직률이 감소합니다. 기업으로서는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해서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충성도와 자긍심이 향상하고 조직 역량이 강화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이 성과에 대해서 연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 연구에서 기존 채용으로 입사한 사원들과 블라인드 채용으로 입사한 사원을 비교해 보았을 때 직무 역량과 조직 적응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값이 직무 역량 3.32점, 조직 적응도 3.29점으로 블라인드 채용으로 신입사원들의 직무 역량과 조직 적응도가 개선되었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주택 도시보증공사의 사례입니다. 신입사원 연수 성적이 3.2점이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 퇴사율도 1%대로 급감했습니다. 한국방송전파통신진흥원의 사례를 보시면 신규 직원의 다양성이 38.6%로 15.1%나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졸 인력도 4명이나 증가했고요. 신규 직원 이직률도 1.4%대로 급감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이후 다양성도 굉장히 제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이 4.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또한 출신 대학 숫자도 2.8개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사실 다양성도 최근에 기업에서 많이 논의되는 기업의 성장 요소 중 하나입니다. 963개의 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 등을 분석한 결과 성과가 높은 상위 12%의 기업에서 여성 인력과 비주류 학교 출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이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해서 공정성이 보장됐다라는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입사 담당자, 상급자, 그리고 신입사원들에게 이 채용 공정성이 결과적으로 느껴지냐 이런 것들을 질문했을 때 5점 만점에 4점이 훨씬 뛰어넘는 점수를 보이거나 아니면 4점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신입사원의 직무 만족도가 3.97점, 조직 몰입도 3.8점, 그리고 이직 의도가 2.64점으로 나타나서 공정하게 인식할수록 직무 태도도 좋게 나타나 결국에는 이 또 기업의 효율성까지 증대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공정성 보장을 위해서 출신학교를 블라인드 했다. 그리고 직무 능력 중심으로 뽑았다. 그런데 사실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 사실 출신 대학은 노력과 능력의 지표 아닌가? 이거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한 것이 아닌가? 라는 반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서울대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별 현황입니다. 보시면 서울대 입학생 중 68점, 제가 잘 안 보이는데요. 68% 이상의 학생들이 고소득층이었습니다. 이 고소득층은 월소득 950만 원 최소 950만 원을 수익이 있어야 소득이 있어야 이 고소득층으로 분류됩니다. 이 950만 원의 소득이 어느 정도냐면요. 2017년 기준 상위 2% 연봉에 가깝습니다. 네. 능력과 출신학교 정보가 능력과 무관한 가정 경제적 요소가 많이 작용한 정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였습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 그리고 많은 연구 결과가 출신학교는 직무 능력과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신학교는 개개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타당한 평가 기준이 아니다. 그리고 19세 때 대학 입학에 반영되는 특정 교과 우수를 보여줄 뿐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더스 IT라는 중견기업에서 이 대학의 순위별로 고성과자 분석을 했습니다. 처음 입사를 했을 때 대학 순위별로 1그룹은 25% 분포였고 2그룹은 36, 3그룹은 39%였습니다. 5년 뒤에 고성과자의 비율을 조사해 봤더니 1그룹에서는 5% 떨어졌고 오히려 3그룹이 5% 늘어났습니다. 미시간 주립대의 존 헌터 교수님은 학벌 좋은 사람이 일 잘할 확률은 20% 미만이다라고 밝히고 있고, 구글 전 인사 담당 부사장 라즐로 북은 학벌이나 자격은 업무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밝힙니다. 카카오 또한 최근에 가장 높은 성과를 내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카카오는 블라인드 채용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최종 합격자 중 명문대 졸업자는 42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심을 뽑아보니까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고 해당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역량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합리성이 기업의 합리적 고용 시스템이 제고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의 타당성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출신학교 블라인드를 의무화했을 때 기업의 인사 자율성을 침해하게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헌법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단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의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범위를 설정하고 있고요.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또 달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의 해석을 보시겠습니다. 공공본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서 어느 정도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더라도 그 제한에 정당한 목적이 있고 또 합리적인 수단에 의하고 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해당 경제 주체는 이를 따라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의 전제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법적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제한되는 기업의 자유 또한 인사 자율성 등 폭넓은 제한이 가능한 직업 수행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시에는 출신학교와 학력을 보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데다 우선적으로 인권위에 권고를 하고 이걸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벌칙 조항에는 악의적인 반복되는 차별 행위자에게는 형사처벌이 부여되게 되는데요.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도 이 유사하게 이미 벌칙 조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가 거듭될수록 이 벌칙 조항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고 2015년은 이 조항에 대해서 위헌 제청의 시도가 있었지만 위헌 결정이 수용적으로 내려진 판결은 없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법을 보더라도 인사 자율성이 무제한 허용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제4조의 3이 개정되었습니다. 구직자의 용모키 체중 등 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 개정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의 인사 자율성이 무제한 인정되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직무 능력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채용의 근거로 삼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고 자율권 보장보다 공공의 이익에 더 중요하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사례로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자인 임지봉 교수님은 이 법안이 실현하는 평등권은 사기업과 입사 지원자의 고용관계,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기업의 고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사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차별 금지가 아니다라고 피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용 전 과정에서 출신학교를 블라인드 한다는 점입니다. 이 법안에 보시면 이 모집에 있어서도
블라인드를 요구하고 있고 서류 평가에 있어서도 그리고 면접에 있어서도 이 전 과정에서 출신학교 블라인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에 있어서 출신학교 차별 금지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또한 입학 전형 자료에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면접에서도 출신학교 내용의 질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차별을 조장하는 방송 광고 표시의 금지입니다. 인권위가 이런 학벌 조장하는 광고 수단 제재 성명을 발표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 법안에서도 차별을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방송 광고 기사 게시를 직접 하거나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별 확인을 위한 정보 공개 의무 부여입니다. 사실 이런 차별 행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경우 유력한 증거 그리고 유의미한 자료들을 보통 차별 행위자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사례인데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차별 행위자에게 정보 공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가 있고 그 청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 공개가 이렇게 분쟁이 있어서 공평한 결과를 유발하는 것도 있지만 이 정보를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주 자체가 이런 사항들에서 조심하고 또 경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반 시 벌칙 조항입니다. 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인권위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가 이를 차별 행위라고 결정을 하고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명령 위반 시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로 설정이 되어 있고 또한 이런 거와 별개로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 법원은 바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차별 행위에 대해서 진정하거나 자료 제출하거나 증인을 서거나 또 소송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를 했을 경우 그 불리한 처우를 한 자에게 또 2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부모로서 이 영상을 볼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출신학교 차별로 인해서 매우 어린 학생들까지도 이 무한 경쟁의 굴레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이런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상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 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우리 홍민정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그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가끔 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이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에 관해서 토론회를 진행할 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20대 국회였죠. 20대 국회에서 비슷한 그 행사가 있었을 때 제가 느꼈던 것에 비하면 여러 해가 지나는 동안에 다시 조금 더 전문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어떤 그 대안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의 이 문제, 학력 또는 학벌에 의한 차별이 전혀 근본에 있어서는 이제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속적으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뜻있는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상황을 개선해 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는 것이 그래도 희망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21대 국회에서는 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정식으로 제정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전체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이것이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발제해 주신 내용에 기초해서 토론을 진행하겠는데요. 우선 국가인권위원회 박한우 조사관님께서 먼저 발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사건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박한우 사무관입니다. 오늘 우선 이런 의미 있는 토론회에 토론자로 초대해 주신 행사 토론회 주최 측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그럼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제자께서 발제물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얼마나 학벌주의가 팽배한지 정확히 지적해 주셔서 차별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직원으로서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외국의 경우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심각하지 않은 것에 비해 우리 사회의 경우 특히 학력과 출신 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특히 고용 분야 그리고 교육 영역에서 심각한 상황이라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2016년도에 실시한 인권의식 조사에 따르면 차별을 경험한 사유로 성, 나이 다음으로 학력이나 학벌이라고 응답하였고, 그리고 인권위원회의 차별 관련 진정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학력차별 관련 진정사건이 19개 차별 사유 중 장애, 사회적 신분, 나이, 성별 다음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들을 볼 때도 우리 사회에서 학력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학력 관련 진정사건은 주로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신 건 출신 학교 중심이었었는데 주로 저희는 출신 학교보다는 고졸자와 대졸자 간의 차별 사건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차별 영역으로서는 고용 영역, 그리고 재화 용역의 공급, 그리고 교육 훈련 등이고, 특히 고용 영역에서는 응시 자격 및 임금 분야에서의 차별 사건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하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학력 차별과 관련해 어떤 기준을 갖고 차별 판단을 하는지, 그리고 학력 차별과 관련된 주요 권고 및 의견 내용 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인권의 조사 대상을 보시면요. 국가인권위법 2조 제2조 제3호에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 19개 사유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 용역, 그리고 교육시설 등에서 이와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법에는 위 19개 차별 사유 중 하나인 학력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가 2020년 6월 30일 국회에 의견 표명을 하면서 제시한 평등법 시안에 보시면 학력을 제가 토론회 내용에 기재한 것 같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위 평등법 시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력의 정의에 따라 차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학력차별 관련 공고와 의견 표명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력차별 관련 공고 내용입니다. 학력차별과 관련하여 국가인권회가 공고한 주요 사례를 고용 영역, 재화 용역 등의 공급과 이용 영역, 그리고 교육훈련과 그 이용과 관련된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고용 영역을 먼저 살펴보시면 특히 모집 및 채용 과정에서의 학력차별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집 및 채용 과정에서 직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기준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비록 해당 직무 수행이 필요한 기술과 자격을 보유했을 때 단지 사용자가 요구하는 학력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의 응시기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학력에 의한 차별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몇 가지 준비해 봤는데요. 자세한 사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저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은행에서 신입직원 공채에서 지원 자격을 4년제 대졸 이상으로 제한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인권위는 대졸 이상의 지식 수준이 필요한 직무는 업무의 일부에 지원하지 않고, 그리고 신입직원 전원에게 응시 자격을 대졸 학력자로 제한하는 것은 고졸 이하 학력자들의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항공사 국제선 승무원의 자격 요건을 4년제 대졸로 제한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서 인권위는 현행 국제선 승무원 선발 절차에 외국어 능력 등 업무 수행이 필요한 기본적 능력과 개인의 성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한다는 점 등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국제선 승무원 지원을 위한 필수적 자격 요건이라고 아니라고 판단하여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례 3을 보시면 모집 단계에서 학력별 직급 분리 모집 차별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A 회사에서 정규직 신입 직원을 모집하면서 4년제 정규 직업 졸업자는 5급, 그리고 전문대와 고등학교 졸업자는 6급 중급 및 6급 초급으로 각각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권위는 학력별 직급 분리 모집이 호봉을 달리 대우하는 것에 그치지 것이 아니라 채용 이후에도 임금과 승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학력별 직급 분리 채용을 중지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사례 4를 보시면 항공조종사 채용 응시 자격에서 항공운항 관련 학과 졸업자로 제한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에서 이제 차별한 사례인데요. 이에 대해서 인권위는 항공운항 관련 학과 졸업자 제한 규정은 지원자 집단이 매우 소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학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의 응시 기회를 원칙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보아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를 보시면 이거는 제가 담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선 출구조사원 모집 시에 학력 차별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A사는 대통령 선거 방송사 공동출구조사 조사원을 모집하면서 모집 대상을 해당 지역 소재 대상 여학생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성차별, 여학생으로 제한한 성차별도 있었고, 그리고 대학생으로 제한한 학력차별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차별한 거에 대해서는 이 기관 자체에서 차별을 시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권고를 하지 않았고요. 학력 차별에 대해서만 저희가 권고를 했고, 그래서 인권위는 조사원이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학력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주장이나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일반인과 대학생을 구별하여 모집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하여 차별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 6은 대기업 생산직 채용 시 대졸자 배제 차별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조금 기존에 저희가 권고했던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대개 권고했던 내용이 고졸자를 제한하고 대졸자에 비해서 고졸자를 차별하는 이런 사건이었었는데, 이거는 고졸자에 비해서 대졸자를 제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좀 다른 차별 사례였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봤을 때 저희가 인권위는 학력과 직무와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었고, 그리고 여기를 고졸자를 우대한다기보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학력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에 관한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에 근거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생산직은 대졸자를 뽑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비춰볼 때 회사의 생산직 채용 시 학력 제한은 직무와 무관한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저희가 이 모집 시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권고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금 등에 대한 학력 차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기관에서 실업계 교원 호봉 산정 시 대졸전 경력 상향 인정 배제 차별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실업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근무 경력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때 이 당시에 대학 경력을 인정해주면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만을 인정해주고 졸업 이전에 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인권위는 이 고등교육 과정 이수에 상응하는 국가기술 자격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학사학위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전문성을 갖추었음을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그리고 산업기사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조차 대졸자의 경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향 인정해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화 용역 등의 공급과 이용 영역이 있어 차별인데요. 이거는 지금 사례가 지금 1, 2 두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1은 특별교부금 지급에 있어서 학력 인정 학교를 배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메르스가 있었을 때 국가기관에서 메르스 예방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면서 학력 인정 학교에 대해서만 위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권위는 메르스 확산이라는 동일한 상황에서 초중등 교육법상의 학교와 그리고 학력 인정 학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 인정했고요. 그래서 학력 인정 학교라는 이유로 교부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사례 2는 학력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응시 자격 요건 차별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함에 있어서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일하게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 졸업자에게만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권위는 4년제 대학 졸업자가 해당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전공자라 하더라도 단지 학사학위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전문대학 졸업자에 비해 해당 분야에 대한 일정 순위 이상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을 것으로 보고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에 제가 너무 길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학력을 이루어하는 응시 자격 요건을 달리하지 않도록 저희가 개정을 권고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사례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훈련에 있어서는 검정고시 출신자, 수시 모집하면서 검정고시 출신자를 제한한 것을 저희가 권고를 했고, 그리고 출신 대학에 따른 장학금 선발, 차별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의견 표명한 내용과 비슷한데 이거는 지자체에서 그 학교별로 그 점수를 매겨서 장학생 선발을 달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력차별 관련 의견 표명은 제가 아까 발제자께서 얘기해 주셨던 내용과 동일해서 그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교에 따른 장학금 지급 차별 의견 표명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특정 학교 홍보물 게시에 대한 학벌차별 관련 관행을 개선하라 의견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같이 차별을 판단하고 있고요. 또 차별 예외상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는데 그 진정직업 자격일 때 학력이 진정직업 자격일 때 이것을 차별 예외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적극적인 조치 국가인권법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조치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행위는 그 차별행위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재할당, 지방인재, 채용 장려 이런 것은 저희가 학력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제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각 국가의 법과 제도는 그 사회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학력과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의식이 팽배하고 학력의 고용 영역 등에서 차별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있었기에 오늘과 같은 토론회가 개최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학력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언젠가는 어느 학교 출신이냐에 따라 개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능력을 판단하는 그런 사회로 변화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주어진 시간이 넉넉치 않아서요. 너무 죄송합니다. 박한웅 사무관님 발제는 사실은 이런 발제는 따로 그 자체로서 말씀을 드려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사실 제초월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더 쓰실 수 있게 배려를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또 다 말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내 자녀의 학부모님이신 최영희 선생님 어느 쪽이신가요? 네. 워낙은 주최 측에서는 7분이라고 써놓았어요. 그래서 7분이 금방 갈 텐데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소개받은 인천에서 내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 최영희입니다. 먼저 학벌주의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아이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국영수 등 지식 중심의 수업으로 아이들을 주입시키다 보니 많은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고 있습니다. 기업이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기획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채 상위권 아이들 정도만이 성적으로 줄 세우는 평가제도에 맞춰 경쟁하며 각자 도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이 하고 싶은지 내면을 탐색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금수저 흙수저로 대변되듯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부모의 재력에 따라 좋은 학벌과 좋은 직업을 얻기도 하고 알바하며 치열하게 살지만 비정규직이 되기도 하는 불공정한 사회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둘째, 부모의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10년간 사교육비 추이는 꾸준히 올라 2019년에는 학생 1인당 32만 원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엄마들은 아이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영유아기에 아이들 키우며 여유가 없었던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손이 덜 가는 시기가 되면 다시 돈 벌러 나가면서 바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빠들도 야근이며 투잡하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애씁니다. 노후 자금은 나중 문제라며 아이들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부모들, 맹모 삼천지교라고 강남으로, 송도로, 수도권으로 아이 교육을 위해 거주지를 무리하게 옮기고 있는 부모들은 에듀퓨어, 하우스퓨어로 두 어깨가 무거운 채 갑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모들 역시 내가 진정으로 무엇이 하고 싶은지 내면을 탐색할 시간은 없고 이웃과 사회에 대해서도 무관심할 뿐입니다. 셋째, 우리 사회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총 비용이 작년 기준 21조라고 합니다. 21조란 큰 돈이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입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지출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행복은 뒤로 한 채 돈만을 벌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입니다. 부모의 재력에 따라 대학 입시부터 뒤처져 좋은 학벌을 가지지 못한 청년들은 나의 능력은 검증받지도 못한 채 입사를 못하게 되기도 하고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해도 낮은 임금을 받기도 하고 승진에 있어서도 기회가 박탈된다든지 고용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는다든지 노동 현장에서 차별을 직면하며 직장 내 갈등, 높은 이직률, 자살, 비혼, 무자녀와 같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발제문을 보며 출신학교는 하나의 집단적 이미지이고 배경일 뿐 개인에 대한 평가는 그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이 갔습니다. 학벌주의는 주객이 전도된 껍데기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벌차별금지법 제정은 입시 경쟁으로 소모되고 있는 학교 교육이 나를 살피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협업을 하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는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학벌차별금지법 제정을 꼭 이루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으로 계시는 백정하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좀 전에 소개받은 대기업의 백정하입니다. 우리 사회는 학벌 중심 사회 경향이 강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이 실현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측면에서 출신 학교에 의한 차별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출신 학교 차별금지법까지 만들어야지 된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생각해 볼 몇 가지를 좀 얘기하면서 토론자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 국회에서 제정을 시도하다가 제정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에 제정을 제안됐다가 회기가 끝나서 자동 폐기됐는데 시간상의 문제였을 수도 있고요. 또 내용상의 문제였을 수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때보다는 조금 보완된 내용으로 법안과 발표 내용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때 만들어지지 못한 이유와 관련된 것들이 다 해소됐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법률 내용에서 합리적인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합리적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도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출신학교 차별금지하고 지역인재 균형 설반 간의 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모든 학교들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의 이제 얘기들이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처분을 위해서 벌칙 조항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 가지고 공공기업이라든지 대학에서 지역 균형 선발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역 인재 선발이라고 하는 것은 출신 학교를 차별하는 정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러한 둘 간의 어떠한 상충되는 문제는 없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 제정의 효율성과 관련된 측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는 있는데 그와 관련된 취지나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을 만들었을 때 의도했던 성과가 얼마나 만들어질 수 있을까, 또 혹시라도 이 법 제정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왜곡이나 편법이나 새로운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도 필요하겠지만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 더불어 같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역량을 평가하고 그에 상응되는 보상이 제공되는 것이 동시에 가야 원하는 성과를, 법 제정과 관련된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민간 기업의 이제 역량 측면입니다. 출신학교 금지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기반을 한 채용이라든지 운영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도하고 무분별한 스펙 쌓기를 방지하고 직무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된 부분은 많은 시간과 경비를 필요로 합니다. 일정 규모의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채용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기업체들이 가능할까? 그다음에 특히 중소기업과 관련된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경비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하는 측면은 없는가 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라든지 일반 대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들에서 채용과 관련된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노력이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기관과의 관계인데요. 교육기관이 해야지 될 일을 못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밖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역량 있는 학생들을 배출하고 그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사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교육기관에서는 그와 관련된 얘기가 없고 배출된 졸업생들이 차별되고 있는 것을 외부에서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되는 것으로 또 보여질 수가 있어서 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인재를 제대로 배출하기 위한 노력이 좀 선행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능력중심 사회를 만들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법 제정과 더불어 가지고 사회 문화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살짝 이제 결이 다른 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법에 대한 어떤 염려가 될 만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모든 일에 양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도 경청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충분히 우리가 시간이 있어서 토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떻든 빨리 이제 넘어가서 또 그 말씀을 먼저 듣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요. 지금 취업 준비 중이라고 하시네요. 대학생인 최지은님 어디 계신가요? 어느 쪽에? 예, 부탁드립니다. 예, 역시 7분이라고 하니까 가능한 한 짧게 좀 잘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 토론자 최지은입니다. 현재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자 또 취업 준비생이기도 합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입법 토론자로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에 깊이 공감하며 오늘 논의와 앞으로 있을 입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 모든 청년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경험을 통해 출신학교 차별이 발생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이 학교를 떠나겠지만 여러분에게 이 학교는 영원한 모교로 남을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 교장 선생님께서 훈화 시간에 항상 강조하던 말입니다. 선생님들에게는 그저 직장일지 모르지만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꼬리표가 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 문장을 기억하는 것을 보면 어릴 적 제게 이 말이 꽤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 공립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막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학교에서는 트랙 수업이라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학생들을 전교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운 뒤 40명씩 나누어서 보충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을 시행하는 제도였습니다. 당시 저는 1트랙에 속해 있었습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앞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학생이 너무 많아서 교실 뒤에서 선착순으로 뛰어나와서 자리를 정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날 때마다 전교 석차에 따라 다시 트랙이 나뉘었고 석차가 발표되는 날은 우는 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트랙 수업 제도는 인서울대학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차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자극을 준다는 명목으로 차별적인 말들을 서슴지 않던 선생님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이런 폭력적인 제도가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은 인서울대학교 진학률이 곧 학교의 경쟁력으로 비쳤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수능에만 집중된 학교 교육과 제도들은 저와 친구들을 옥죄었습니다. 오지선다에서만 답을 찾아야 하는 교육은 토론과 토의를 좋아하는 저에게 맞는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땐 반항심이 생겨나 6번 보기를 만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답을 적어놓고 답을 체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서울대학에 진학해야 더 많은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운 좋게 인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줄곧 기자가 되고 싶었기에 언론 영상학을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대구에서 나고 자라기 때문에 서울은 제게 기회의 땅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기대가 꺾여버렸습니다. 주위 친구들의 비관적인 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여자대학교에 입학했는데 여자대학교는 아웃풋이 좋지 않다는 등 개인 플레이가 심하다는 등 여러 가지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온 서울인데 이곳에서도 급이 나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대학 생활은 알찼습니다. 학생들을 진심으로 위해 주시는 교수님들과 열정도 지식도 가득 찬 학우들과 함께 공부하며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지선다를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고 표현할 수 있는 교육 방식은 더 많은 것을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저는 공부하는 것의 즐거움을 처음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나 인턴을 하며 저는 또 한 번 낙담해야 했습니다. 우선 서류 제출부터 난관이었습니다.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님의 학벌까지 기재해야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명문대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명문대 출신 지원자를 제칠 만한 스펙들도 더 많이 쌓아야 했습니다. 어렵사리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과한 후 한 언론사의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너 고려대라면서 입사 첫날 동기에게 건넨 선배들의 한마디가 저를 위축시켰습니다. 어느 부서에 누가 너의 동문이다라는 말이 쉬는 시간만 되면 들렸습니다. 해당 언론사에는 저희 대학 출신의 선배가 없었습니다. 학교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를 풀어주려는 선배들의 호의가 제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직속 사수에게 푸념했습니다. 저는 제가 다닌 학교가 자랑스러운데
입사하고 처음으로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선배는 일이나 사회생활이나 내가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친구보다 낫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학력과 같은 배경이 아니라 저의 능력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인턴을 마치고 난 후 저는 여러 언론사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류 통과조차 힘이 듭니다. 코로나 시국까지 겹치면서 서류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언론사 공채 준비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인터넷 카페에서는 학벌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카이 대학이 아니면 최종 합격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회사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는 추세입니다. 이번 법안에도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법안이 제시한 것처럼 블라인드 채용이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기관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한 해에 한 언론사에 기자를 2명 배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언론사가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 첫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수업에 들어온 교수님께서 우리 학교 학생이 기자가 되기 힘든데 2명이나 됐다는 건 정말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다는 것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합격자들은 그의 사내 평가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학벌이 개개인의 능력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저의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교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저를 평가하셨나요? 저의 목소리, 저의 표정, 저의 말투 등을 보고 나름의 느낌을 가지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 모습 그대로 평가받길 원합니다. 이력서에 서류 몇 줄이 아니라 저의 잠재력을 인정받길 원합니다. 저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출발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0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명의 청년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꼭 제정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젊은이들의 목소리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번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나오셨습니다. 김영중 노동시장 정책관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네, 방금 소개받은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김영중입니다. 네, 오늘 소중한 토론회 자리에 토론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교육 걱정 세상의 홍민정 대표님 그간 오랫동안 아마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데 쟁점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들었고 저도 많은 부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지난 20대 때도 논의들이 되고 특히 이번 국회에 있어서도 우리 박완주 의원님이나 오영훈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법안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도 기본적으로 출신학교와 관련된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서는 단호히 금지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기도 하고 또 법안에 반영을 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발제에서도 일부 소개가 됐지만은 고용 쪽 관련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저희 고용정책 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 7조 1항에 보면은 출신 학교나 학력 등을 이유로 인해서 모집 채용 시에 차별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규정을 해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채용 시장에 있어서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작년에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작년 3월에 통과돼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출신 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관련된 내용 등이 명문화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이런 신체적 조건뿐만이 아니라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등에 대해서도 정보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학력, 직업, 재산 등도 자료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법문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간 변화 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채용에 있어서는 특히나 공정성 이슈가 우리 청년들에 있어서는 아주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들의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런 고용정책 기본법이나 채용 절차, 공정화법 이런 법들을 통해서 더 앞으로도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앞에도 소개가 됐지만은 이 법 이외에도 저희가 정책적으로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 하고 있는 제도가 블라인드 채용 확산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발제하실 때 개괄적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블라인드 채용 관련해서는 특히 공공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의무화하는 단계까지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 소개는 물론이고 다양한 컨설팅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계속 채용 공고를 실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반하는 그런 내용이 채용 공고에 혹시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보면 거의 준수율이 90%대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이런 블라인드 채용이 정착되어 있지 않나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강제화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권고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컨설팅을 해주는 쪽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가면서 좀 더 민간 부분에까지 이런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려고 합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갖다 하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새로운 법으로 제정하는 것 관련해서는 좀 몇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 고려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이제 지난 국회 때 올라와 있을 때 저희 상임위에서도 검토 의견 등을 작성을 해서 제시한 게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특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민간 쪽에 있어서 강제화할 때는 사적 자치 영역에 대해서 너무 국가가 많이 개입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출신 학교 같은 게 이제 다른 출생 지역이나 또는 뭐 부모의 재산이나 뭐 이런 부분과는 달리 본인의 성취에 의해서 달성한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한편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에 대해서 그게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다라는 그런 논리를 좀 더 명확하게 제시를 해준 과정 등이 앞으로 이게 입법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은 이제 출신학교 차별 금지에 대해서는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적인 측면에서 입법화하는 과정도 중요하겠지만은 어찌 보면 또 더 중요한 영역이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 또 문화와 관행 변화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입법화 노력이나 입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도 진행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처럼 이런 민간단체 등과 우리 정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민간에 있어서 다양한 이런 인식들, 그리고 채용 관행, 문화 등을 좀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같이 진행을 한다면은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공정한 채용 관련해서 출신학교 차별 사라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토론해 주실 분은요, 교육부에서 나오셨습니다. 김문희 정책기획관님, 양력을 보니까 전남대학에서도 근무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교육부의 정책기획관 김문희입니다. 오늘 이제 의미 있는 발제해 주신 옥민적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대표님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또 토론자를 참석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이제 고용이나 교육이나 직업훈련 분야 등에서 학력이나 출신 학교 등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입법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이제 공감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6.25 이후에 그런 폐허 속에서 이런 눈부신 사회경제 발전과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의 그 뒤에는 저희는 이제 교육이 있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옛부터 그러니까 하멜프르기에도 이제 그런 말이 나오긴 한데요. 교육을 통해서 이제 발전과 성장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고유한 문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보다 나은 교육 시스템과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제 지속적인 투자를 해와서 지금의 이런 그 한국을 만들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가감하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그 급박한 이제 코로나 시기에서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으로 이제 극복하고 내 가정들도 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발제에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그 높은 교육열이 이제 혹시 이제 왜곡되게 열망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면 그것이 이제 특정 학교에 대한 과도한 선호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상급 학교 진학이나 또는 고용 등에서의 불합리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또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과도한 이제 사교육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가계 부담도 이제 높아지게 되고, 또 학력 인플레이션도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 손실도 있게 되는 게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들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이번 정부 저희가 들어와서 중학교 이하 단계에서 사교육 문제나 과도한 진학 경쟁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2025년부터 이제 저희가 고교 학점제를 전격 도입하게 되는데, 그게 맞춰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저기 법령 개정을 저희가 올 초에 이제 완료를 했고요. 이에 맞춰 가지고 전체 일반고들의 교육력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저희가 만들어서 앞으로 5년간 2조 2천억 원을 저희가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발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중부의 51번 국정과제에 학력 학벌주의 관행 철폐라는 게 고용부랑 같이 해서 고용부 주관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교육부는 그 안에서 이제 대입에서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을 이제 국정 강제로 저희가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면접만이 아니라 저희가 고교 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 사업 평가 지표에 이번에 개편을 통해서 대입 블라인드 면접만이 아니라 대입 전형 과정의 블라인드 평가 운영 방안으로 평가 지표를 바꿔서 저희가 면접 서류 평가까지도 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대입 전형 전 과정의 블라인드 평가 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19년에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이후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하면서 그 이제 이 대입 전 과정에서 이제 학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고교 출신 고교명 기재하지 않게 하는 내용,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의학이나 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도 배제하는 걸로 저희가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제 그 사례로 발제 내용에 들어 있었긴 한데요. 법전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법학전문대학원 사회적 취약계층 선발 인원도 확대해가고 있고, 그 법령 개정을 통해서 당초 5%에서 7%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높였습니다. 그리고 대상도 경제 신체적만이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법전의 입학 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에도 이런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하거나, 그리고 면접 위원 구성 시에 외부 위원을 위촉하게 하고, 그리고 선발 결과들을 이제 공개하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외에 이제 발제해 주신 그 법률안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고용부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거, 그다음 대교육에서 소장님 말씀하신 거, 이런 내용 중에 일부가 저희가 이제 좀 약간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출신 학교하고 학력하고 이걸 어떻게
동일성상에 볼 것인가 이게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그 학력 같은 경우에 그 입학 전형자로 지역을 약간 출신 지역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농어촌 전형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방대 육성과 지방 인재 육성에 대한 그 법률에서 이제 지방대를 특별히 지원하거나 또 지역 인재를 특별히 채용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과 이 그 출신학교 차별금지법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더 깊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법안이 정식 발의되고 하면 이제 검토 의견을 해서 이제 저희가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잘 되려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쉽게 이제 사람을 이 어떤 일자리에 어떤 사람을 채용을 할 때 쉽게 고를 수 있는 게 어느 전공을 하고 어떤 전공을 하고 어느 학교를 나고 이런 게 이제 쉽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건데, 만약에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말씀하시긴 하는데, 그럼 개인 입장에 생각한다면 내가 했던 학습 경험과 내가 했던 사회 경험과 이런 이력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통용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에 대한 고민을 선제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 토론하신 분도 말씀하셨지만 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인식 개선이 우선이 돼야 결국 채용이나 아니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뭐 그 사교육이나 아니면 과도한 그 특정 학교로 가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사회 일반 인식이 그쪽 그 특정 학교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이제 한쪽에서만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아서요. 이 문제와 사회 운동과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법을 통해서 목적하는 게 이제 능력 중심 사회 또는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가는 사회로 가는 것이라면, 거기에 맞는 다른 저반의 것들도 함께 고려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딱 20분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셨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묻고 하나하나 이렇게 토론하고 싶지만 주어진 시간인지라 제가 우선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서 가장 선명하게 대비된다라고 할까, 대립되는 주제를 하나 제시하면서 토론자분들께 의견을 여쭙는 방식으로 논의를 좀 이렇게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일 많이 이제 오늘 주제가 되었던 내용은 블라인드 채용인데요. 이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들으면 그냥 맹목적인 채용이다라고 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또 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행여 오해하시지 않도록 그게 아니고 불필요한 것 또는 차별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지, 그게 그냥 깜깜이 전형 또는 맹목적인 주먹구구식 전형을 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주제에 관해서 제가 사회자로서 하나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기업에서 이
지원자들을 뽑을 때, 신입 사원을 뽑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학벌이나 학력 차별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되고 있는데, 똑같은 걸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게 왜 문제인가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지금 전국의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대학 4년을 취업을 위해서 보낸다라고 준비한다라고 가정을 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라고 물으면 사실은 똑같은 문제집으로 마치 수능 공부하듯이 입시 공부하듯이 대학생들이 대개는 4년을 보내게 됩니다. 뭘 의미하냐면 대학에서의 전공 공부는 의미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은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학벌 그다음에 똑같은 방식의 시험을 가지고 학생들을 신입 사원들을 뽑지 말고 무언가 직무에 적합한 기준을 가지고서 뽑으세요라고 유도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걸 위한 어떤 어쩔 수 없는 규제를 하기 위한 건데요. 게다가 요즘 대학에서 이렇게 현실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게 그 대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짐으로써 원격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강화되었는데 사실은 이 원격 교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어디로 이렇게 몰아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냐면 아무도 그거 감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사람은 하고 하지 않을 사람은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특정한 대학, 특정한 캠퍼스에 귀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이미 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대학생들이 어떤 대학을 나왔다라고 하는 것, 그걸 가지고서 자기 평생이 규정되고 그 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 대학생들을 뽑을 때 동일한 문제집으로 동일한 시험을 가지고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뽑게 함으로써 대학에서의 다양한 문자 그대로 다양한 스페시피케이션이 우리 사회를 어떤 경쟁력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데 그걸 전부 다 획일화시키는 어떤 그런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게 지금 학벌에 의한 출신 대학에 의한 차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발제하신 분들 가운데서 우리 백정하 박사님께서요. 기본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은 많은 시간과 경비를 요구한다. 라고 하는 우려를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봤으면 합니다. 과연 그런가? 라고 하는 걸 지금 여기 인사 담당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우리 홍 대표님께 한 번 더 이 반론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혹시나 순서가 안 올까봐 일단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고견을 들으면서 좀 많이 배우고 있고 좌장이신 김삼호 교수님께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이제 쟁점을 주셔서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여러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는 그 사업주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저희 단체의 직원분이 30명이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사실은 사업체인데요. 저희도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기술서에 따라서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을 저희가 단계별로 서류 전형 그리고 이제 필기 전형 그리고 나름 면접 전형까지 유지를 하고 전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진행을 해본 결과 엄청난 경비나 물론 이런 직무기술서를 꼼꼼하게 좀 작성해야 되는 수고가 있지만 이미 정부에서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NCS 직무기술서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하위 항목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정말 필요한 해당 직무에 필요한 능력, 지식기술 태도가 무엇인지 저희가 나름대로 기술을 하고 또 그것에 맞춰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저희 직접 경험한 사례로 봤을 때도 이것이 정말 작은 기업에서 실현 불가능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감 있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런 자료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직접적으로 컨설팅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중소기업이나 작은 단위의 기업들에게 전문 인력들을 투입해서 이 블라인드 채용,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불가능한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 백 박사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거꾸로 이렇게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블라인드 채용은 많은 시간과 경비를 요구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근거를 간단히 한 30초 안에 혹시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뭐 블라인드 채용을 반대하거나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NCS 기반으로 해가지고 직무 역량을 평가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시도들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한 그 학력이나 뭐 이런 걸 가리고선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전부 다 블라인드 채용은 아니라고 또 보는 입장인 거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되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사각세에서는 쉽게 하신다고 그러지만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 부담스러워하고 시간 소요되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 인력 제약과 관련된 어려운 점들을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회자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여기서 이게 채용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조금 고쳐야 될 관행에 대해서 제가 그 말 참견을 해도 된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기업 단위 전체로서 채용하지 않습니다. 부서별로 채용해요. 마치 대학에서 교수 채용할 때 전남대학교 전체 풀로 채용하지 않거든요. 철학과 교수는 철학과에서 채용합니다. 왜냐하면 철학과에 필요한 스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도 철학과 사람입니다. 근데 기업도 똑같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인사 담당 전체로서 풀을 만들어서 인재를 뽑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4차 산업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후진적인 방법입니다. 기업도 굉장히 다양한 부서들이 있고 전문 영역이 있기 때문에요. 그 전문 영역에서 필요한 인원이 뭔가라고 하는 건 그 전문적인 부서에서 제일 잘 아는 거고 거기서 필요한 인원을 말을 하면 TO는 중앙에서 정할 수 있죠. 그러나 각각을 어떤 이렇게 면접하고 판단하고 하는 건 그 같이 일할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런 문화가 되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는 기업 문화도 선진적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런 방식으로 나누어서 전문적으로 면접이 이루어지고 이제 선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다소 좀 이렇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논의 자체가 건설적인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홍 대표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걸로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혹시라도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박한우 우리 조사관님께서도 사실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오셨는데 한번 제가 그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아까 이건 꼭 좀 내가 강조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못했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 꼭 뭐 말씀드리고 싶다 이런 내용은 없고요. 이게 학력 차별이라는 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고용과 졸업을 하고 나서 고용 시장에 접어들면서 그런 차별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 고용 좋은 곳에서 직업을 얻기 위해서 이 학생들이 좋은 학교를 선호하고 학부모들이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런 교육 쪽에서도 이런 학교 측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고용 시장에서 인식 변화가 많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용 시장에서 이런 출신 학교에 따라 학력에 따라 이렇게 차별하는 그런 시스템을 조금 우리가 깰 수 있는 그런 걸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토론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법 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의 의식을 바꿔나가는 게 가장 또 중요한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한 10분이 채 못 남았는데요. 우리 취업 준비하시는 선생님 어때요? 오늘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한번. 예. 어, 1분만 제가 시간을 드린다. 일단 오늘 논의를 하면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양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준비생의 입장에서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의 의식 변화가 이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과연 이게 어떤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들의 의식 변화라는 게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제도가 먼저 마련이 된다면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왕 우리 저기 오른쪽 끝에서부터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으니까 우리 학부모 대표님으로 오신 최영 선생님께서도 혹시 1분 동안 마음속에 있는 울분을 표현하실 수 있다면. 제가 이제 토론문을 작성하면서 많이 우울하더라고요. 그 상황이 그리고 이제 주변 엄마들을 만나보면 이제 정말 이제 고학년이 되고 이제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제 엄마들 엄청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애쓰는 부모들, 엄마들을 제가 많이 만나니까 부모들을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이제 정말 그냥 그 개인주의, 그 가정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너무 만연화된 모습들을 만나게 되면서 되게 안타까운데 저도 이게 최지은 준비생이 말씀했듯이 이게 우리가 국민의 인식이 개선되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제도가 법률이 먼저 마련이 돼서 점차 퍼져갈 수 있게 우리 의식과 문화가 자리 잡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반대쪽으로 건너가서 그 아까 우리 제가 김영중 정책관님께도 한번 시간을 네, 저도 뭐 그럼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토론자 중에서는 아마 기업 쪽 관련되신 분은 없어서 제가 이제 업무상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나 이런 분들을 접할 기회들이 좀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애로가 있는지를 간략히 하나 말씀드린 것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채용 관련해서가 제일 이제 문제 중에 하나인데 특히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이라든지 좀 일반적으로 좀 괜찮다 생각되는 그런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일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요즘에 이제 뭐 채용 공고만 냈다 하면은 막 몰려들죠. 그런 기업에 있어서는. 그래서 수백 대 1은 기본이고 뭐 1000대를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수한 인재를 자기 기업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뽑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뽑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수천 대 1이 됐을 경우에 그 수천 명에 대해서 수천 대 1이 됐을 때 일일이 이제 서류 면접부터 시작해서 그걸 갖다 하는 비용이 사실 큰 부담입니다. 인사노무 담당하신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뭔가 거르는 장치가 있어야 될 텐데 가장 쉬운 게 그간에 이 학력을 가지고 많이 해왔던 것이죠. 어느 정도의 출신 대학이 어디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 그 정도에서 일단 서류 면접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하면 되지. 이제 이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을 해왔던 겁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합리적인 선택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바뀌고 새로운 관행이 만들어지려면 그런 기업 입장에서 다른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손에 쥐어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그런 채용에 있어서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이런 출신학교 차별이나 학력에 따른 차별을 안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제공을 해줄 때 기업들의 수용도도 높아지고 더 빨리 이런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법안 고민도 하면서 현실적인 그런 기업의 애로 등도 같이 참고를 해서 방안들을 고민을 한다면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기업의 입장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문희 정책개혁관님도 혹시 한 말씀 더 보태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추가적인 이슈를 말씀드리기보다 제가 아까 이제 이게 고용부 국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더 비슷한데요. 저는 반대로 이제 학습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구직자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잠재적인 그런 능력을 보이려고 하면은 추가적인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이제 예를 들면 졸업장이나 이런 걸 보여주면, 전공이나 이런 걸 보여주면 쉽지 않습니까, 본인 입장에서. 근데 이제 본인이 학습을 한, 학교 밖에서 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학습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게 결국은 이제 개인 구직자나 아니면 상급학교 지나가는 학생 입장에서 보면 그게 더 쉬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분이 말씀하신 것도 저도 이제 이런 그 블라인드 채용이든 블라인드 면접이든 블라인드 입학 전형이든 간에 그 과정에서 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노력들 아니면 시스템들,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 고민, 그런 것들이 조금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이게 그 법의 취지가 제대로 현실에서 적용이 되고 활용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이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업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건 1000대 1, 2000대 1 되는 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똑같은 스펙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1000대 1, 2000대 1, 만대 1이 되는 거예요. 저도 채용해 본 입장에 서 있었던 적이 있는데, 채용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정확하게 스펙을 내면 절대로 1000대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없어서 못 찾아요. 제가 하는 어떤 특정한 어떤 업무에 관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뽑으려고 하면 정작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영어, 뭐 국어, 뭐 천편일률적인, 또는 수학, 뭐 기타 등등 문과와 이과의 천편일률적인 스펙을 가지고 사람을 뽑으려고 하니까 만대 1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기서 기업의 대오각성을 언제까지 20세기, 19세기형으로 사람들을 뽑으시려고 하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홍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최대한 좀 줄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배웠고요. 근데 이제 토론문에서 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먼저 백성화 박사님께서 주신 출신학교 차별 금지하는 과정에서 유언 소지, 제가 아까 발제에서도 논증해 드렸습니다. 이 기업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기업의 사적 자유도 당연히 제한이 가능한 것이고요. 다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느냐가 문제인데, 사실 우리 법은 되게 단계적으로 이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로 차별하는 기준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 취지였던 것 같은데요. 이미 인권위에서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차별 학력, 출신학교 차별 금지에 대한 기준들을 만들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진정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지금도 마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출신학교 차별 금지와 지역 인재 균형 선발, 이게 충돌되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81페이지에 저희 법안 시안을 보시면 이렇게 좀 지역 인재란 이유로 차별받아 왔던, 기회를 좀 많이 부여받지 못했던 인재들에게도 잠정적으로 우대 조치를 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혀 충돌되지 않고요. 그리고 법 제정의 실효성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능력과 보상하는 접근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미 고용부에서 블라인드 우수 사례 기업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부분들이 있다는 거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 어렵다고 했던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기업들에서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업이 이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간단하게 처리하고 싶은 겁니다. 인간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기업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효율성을 증대한다는 것을 제가 이 연구 결과 발제 내용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기관 해야 될 일 말씀하셨는데, 대교 관계자로서 이런 말씀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의 질을 올리는데도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정책관님 의견에 대해서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사적 제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비윤리적인 일도 기업이 뭐든지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상에 당연히 금지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신학교도 능력인가? 제가 또 발제해서 말씀드렸지만 국가장학금 자료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 이전에도 이 국가장학금 자료를 가지고 추정해본 결과 70%가 90분위의 소득의 자제들이 서울 주요 6개 대학에 분포되어 있다라는 자료들이 이미 있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쉽기 때문에 너무 쉽게 지금 선발해 왔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취업 지원자분께서 인식을 바꾸는 어떤 문화를 만드는 거 되게 이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법이 인식을 선도할 수 있고 리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을 좀 예시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이 제정되고 나서 아는 사이에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출신학교 사절금지법이 이 김영란법처럼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립니다. 교육열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 어린아이들의 그리고 학생들의 희생으로 국가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군비 경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은 오히려 자유롭게 꿈꾸고 배우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어린아이들까지 이 차별 그리고 상처 그리고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좀 더 그냥 자연 치료를 통해서 이것들을 해결하자고 하는 것은 좀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차별적인 관행들, 상처들 치유하기 위해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 교육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50년 전의 교육과 지금의 교육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박완주 국회의원님께 한 번 더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홍 대표님 발제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그리고 패널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